공격형 포인트 가드가 대세인 요즘 NBA에서는 스테픈 커리, 러셀 웨스트브룩, 데미안 릴라드, 켐바 워커 등 리그 득점 상위권에서 포인트 가드의 이름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득점력보다 훨씬 더 놀라운 코트 비전을 가지고 있어 노룩 패스, 비하인드 백 패스는 물론 농구 코트에서 스루 패스까지 구사하던 특별한 포인트 가드가 있었는데요. 코트 위에서 팀원들의 능력치를 대폭 올려주는 버퍼와도 같은 이 선수는 바로 제이슨 키드입니다. 득점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팀원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줬던 정통 포인트 가드의 경기 운영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었는지 레전드 포인트 가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73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제이슨 키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연고지인 오클랜드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관심을 가진 스포츠는 축구였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후부터 농구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자신이 직접 골을 넣는 것보다 팀원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 걸 더 좋아해 일찍부터 포인트 가드를 맡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탄탄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 형들과 같이 길거리 농구를 하면서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포인트 가드가 되어갈 쯤에 막강한 적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상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5살 많은 형 게리 페이튼이었고, 나이차는 물론 장차 포인트 가드 중 유일하게 올해의 수비 수상을 타게 될 거목이었기 때문에 단 1점도 내지 못하고 실력 차이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전드 동네 형을 만날 때마다 1대1 승부를 신청하면서 실력을 쑥쑥 키워나갔고, 이때 연마해 놓은 패스 능력과 수비 실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세인트 조셉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바로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차지한 키드는 2학년과 3학년 때 팀을 2년 연속 주 챔피언으로 이끌었습니다. 전국구 유망주로 이름을 알린 키드는 수많은 대학교의 러브콜을 받았고, 당연히 농구 명문대를 고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UC 버클리를 선택했는데요. 알고 보니 버클리의 달리는 농구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던 것과 집에서 가깝다는 매우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신입생 때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면서 7.7 어시스트, 3.8 스틸로 맹활약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시즌 5할도 안되는 승률에 머물렀던 팀은 NCAA 토너먼트에서 루이지애나 주립대와 듀크 대학교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고, 대학 신인상은 키드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평균 16.7득점, 9.1 어시스트, 6.9 리바운드로 주요 스탯도 한층 끌어올렸으나 키드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연이어 발생해 1라운드에서 업셋의 희생양이 되었고, 예상보다 일찍 시즌을 마치게 되는데요. 대학 무대에서 퍼시픽 탑10에 선정되면서 개인 기량은 어느정도 검증이 된 키드는 2학년을 마치고 1994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1라운드 상위 픽이 예상되었던 키드는 대학 무대 득점왕이었던 글렌 로빈슨에 이어 두 번째로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지명을 받으면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래프트 직전에 뺑소니 사고, 미혼모 사건 등 불미스러운 구설수의 이름이 오르면서 잡음을 일으켰고, NBA 생활이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키드가 주축 선수였던 지미 잭슨, 자말 매시번에게 매경기 양질의 패스를 건네주면서 팀 성적은 차츰 올라갔고, 지난 시즌보다 12승을 더 추가한 36승 46패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투 성공률은 38.5%로 개인 득점 기량은 입증하지 못했지만 평균 11.7득점, 7.7 어시스트, 5.4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댈러스를 동네북 신세에서 탈출시킨 키드는 그랜트 힐과 함께 공동 신인왕을 수상하게 됩니다. 댈러스의 희망으로 떠오른 키드는 뒤이은 소포모어 시즌 평균 9.7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리그 내 어시스트 2위, 6.8 리바운드를 걷어내면서 가드 중 리바운드 1위의 이름을 올리는 등 주요 스탯을 모조리 상승시켜 2년 만에 올스타 입성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당 평균 4개의 턴오버를 범하는 불안정함이 있었고, 주축 선수의 부상과 불협 화음까지 겹쳐 일어나면서 팀은 26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처참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새롭게 감독까지 바꾸고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지만 감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미와 자신 중에 한 명을 고르라는 말까지 한 키드는 결국 96-97 시즌 도중에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피닉스에서 대학 선배인 케빈 존슨과 호흡을 맞추게 된 키드는 활용 농구를 주도하면서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동네형에서 레전드를 향해 가고 있던 게리 페이튼이었고, 시리즈 평균 야투율 39.6%, 자유투 성공률
52.6%를 기록하면서 매치업에서 처참히 밀렸습니다. 그 다음 97-98 시즌에는 동료들과의 호흡이 더 좋아져 런앤건 농구를 완벽히 구현해내면서 서부 4위에 안착시켰으나 막강한 트윈타워가 버티고 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라운드에서 만나 조기 탈락했고, 단축 시즌으로 치러졌던 98-99 시즌에는 생애 첫 어시스트 왕이 등극하며 프롭 진출까진 성공했지만 두터운 골밑을 자랑했던 포틀랜드에게 스윕을 당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1라운드 탈락에 피닉스는 99-00 시즌을 앞두고 페니 하더웨이를 영입했는데요. 페니와 키드는 첫 시즌부터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53승을 거두고 진출한 프롭 1라운드에서 키드는 부상으로 3경기를 못 나왔지만 페니가 평균 19득점을 뽑아내며 득점 1옵션 역할을 해줘 2승 1패로 앞서갈 수 있었고, 4차전에서 키드가 복귀해 10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펄펄 난 결과 3승 1패로 스퍼스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상대는 그의 챔피언이 될 샤크와 코비가 이끄는 레이커스였고 압도적인 전력차를 실감하며 1승 4패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후 페니는 두 번째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주축 전력에서 제외되었고, 키드는 시즌 초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언론에 알려져 이미지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요. 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특별 여행을 통해 용서를 구했고, 여행 후 코트에 복귀해서는 6번의 30득점 경기와 휴스턴전에서 커리어 하이인 43득점을 기록했고 3시즌 연속 어시스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농구로 보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페니의 공백에도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했으나 1라운드부터 밀레니엄 킹스를 마주했고 또다시 압도적인 골밑 전력차를 실감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거듭되는 조기 탈락에 피닉스는 팀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구설수를 몰고 다녔던 키드를 뉴저지 네츠로 보내버렸습니다. 당시 뉴저지는 00-01 시즌을 31%의 저조한 승률로 마무리한 그저 그런 하위팀이었고 1대1 공격을 주도할 만한 스타 플레이어는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팀에서 키드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는데 뛰어난 속공 마무리 능력을 가진 캐년 마틴과 경험 많은 베테랑 캐리 키틀즈 등 주축 선수들이 건강을 되찾으면서 키드의 경기 운영 능력이 빛을 봤습니다. 올스타 휴식기에 지난 시즌 성적보다 9승이 더 많은 35승 12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뒀고 돌풍의 중심이었던 키드는 MVP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최종 52승으로 동부 1위를 차지한 유저지의 기세는 플레이오프에서도 멈출 줄을 몰랐는데요. 1라운드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를 3승 2패로 격파한 것을 시작으로 샬럿 호네츠와 보스턴 셀틱스까지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키드는 생애 첫 NBA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동부를 평정하고 마주한 상대는 최전성기였던 샤킬 오닐과 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성장해 있던 코비의 레이커스였는데요. 당시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3번이나 뽑혔던 키드를 비롯해 강력한 수비 이후 역습 속공으로 승전보를 올리고 있던 네츠였지만 수비수 3명이 붙어도 공을 쑤셔넣는 오닐에겐 속수무책이었고 4대 0으로 깔끔하게 스윕을 당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키드의 합류로 한 시즌 만에 동부의 강자로 급 부상한 네츠는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망주였던 리처드 제퍼슨의 성장과 캐년 마틴이 키드의 어시스트를 족족 림으로 꽂아넣는 보드 장악력을 선보이며 순항했습니다. 키드 또한 어시스트에 더해 평균 18.7득점, 6.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1옵션으로 거듭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12승 2패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찍으며 네츠를 2년 연속 파이널로 이끌었습니다. 상대는 백투백 MVP 팀 덩컨과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이 주축인 샌안토니오였는데요. 지난 파이널과 마찬가지로 골밑 자원이 강한 스퍼스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키드는 2차전 30득점을 퍼붓는 활약으로 원정에서 1승을 따냈고 4차전에서도 치열한 접전 끝에 1점차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2대2 동률을 맞추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경기에서는 덩컨이 쿼드러블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활약을 펼친 탓에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MVP급 활약으로 팀을 2년 연속 파이널에 올린 키드는 네츠와 재계약하면서 4시즌 반 정도를 더 함께 했는데요. 그 사이 키드를 제외하고 주축 선수들이 떠난 자리를 빈스 카터와 신인 유망주들이 채워주면서 화려한 하이라이트들을 제조해내긴 했지만 어느덧 30을 넘긴 키드도 자잘한 부상에 시달리면서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 번번이 탈락하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확실한 한계를 느낀 키드는 07-08 시즌 도중 친정팀인 댈러스 매버릭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당시 댈러스는 팀 전체의 전력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에이스였던 노비츠키가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자원을 찾고 있었는데 키드는 댈러스가 찾던 완벽한 조각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으로 전성기에 보여주던 스피드는 사라졌지만 더욱 노련해진 경기 운영 능력과 3시즌 연속 40%가 넘는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하며 노비츠키와 함께 팀을 이끌었는데요. 댈러스에서도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뉴올리언스, 덴버, 샌안토니오에게 거듭 가로막혔고 40살을 바라보고 있는 키드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10-11 시즌 댈러스는 창단 첫 우승을 위해 타이슨 챈들러, 페자 스토야코비치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고 노비츠키가 부상 복귀 후에도 MVP급 활약을 펼쳐주면서 서부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댈러스에서 네 번째 프로 무대에 오른 키드는 시리즈 내내 팀원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면서 팀 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득점 부문에서는 노비츠키와 식스맨 제이슨 테리의 맹활약이 겹치면서 순항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포틀랜드를 4-2로 격파한 걸 시작으로 2라운드에서는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레이커스까지 수입했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버럭스쿨 아니 차기 MVP 트리오가 이끄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까지 4승 1패로 꺾으면서 키드는 세 번째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됩니다. 파이널에서 마주한 상대는 마이애미 히트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 3인방이 이끄는 슈퍼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 노비츠키가 손가락 부상과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파이널 평균 26득점, 9.7 리바운드로 맹활약하는 놀라운 정신력으로 맞섰고 키드 또한 노비츠키 다음으로 많은 평균 37.5분을 소화하면서 적재적소의 패스 공급과 중요한 순간마다 3점 슛을 적중시키는 등 노장 투혼을 발휘한 끝에 마이애미 히트를 4승 2패로 꺾고 데뷔한 지 17년 만에 첫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친정팀에 돌아와서 커리어 막바지에 감격스러운 우승을 맛본 키드는 이후 댈러스와 뉴욕 닉스에서 각각 한 시즌을 더 보내면서 존 스타턴의 뒤를 이어 통산 어시스트와 스틸 부문에 2위로 올라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13년에 선수로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그가 달고 뛰던 5번은 브루클린 네츠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스티브 내시, 그랜트 힐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하면서 그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았는데요. 은퇴 이후에는 브루클린 네츠와 밀워키 벅스의 감독직을 거쳐 현재 LA 레이커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일하고 있는 그가 지도자로서도 굵직한 커리어를 남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